제1장 문학 안팎의 내 삶 나에 관한 헛소문 사태. 소문이란 그 나름대로 꽤 재미있는 것이다. 나는 교우 관계가 그다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좁다. 소문에 말려드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에는 고맙게도 그리 나쁜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무라카미가 BMW를 산 것 같아라든가 살 리가 없다. 무라카미는 매일 두부를 3모나 부쳐 먹는데라든가 1모밖에 안 먹는다. 그 정도의 것들이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어째서 내가 하루에 두부를 3모씩 부쳐 먹어야만 한답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아니, 잡지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다. 잘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다. 몇 번이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질문이 거의 비슷해서 따분해지기 때문에 때때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대답해 버리게 된다. 좋아하는 거요? 두부 부침이에요. 하루에 3모는 먹는 것 같네요. 하는 식이다. BMW도 어딘가에서 농담으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깔보며 살다가는 언젠가 안 좋은 꼴을 당하지 싶다. 하여튼 내 인터뷰 기사는 너무 믿지 말고 적당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때때로 내가 다시 읽어봐도 아연 실색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니. 하기야 연수입은? 따위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나 그건 그렇다 손치고 해독이 없는 소문이란 즐겁다. 문단에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서 가끔 편집자를 만나 사실은요, 무라카미 씨. 요전에 말이죠 하고 하나 둘 문단의 소문을 들으면 그런가, 그런 일도 있었나? 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를 하는 듯한 기분이 된다. 그렇지만 그런 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으로 신주쿠 골든 가에 어떤 얼음 기둥이 치솟았는지를 나로선 알 수가 없다. 펭귄 북스에서 나온 루머라는 책이 있다. 미국에 퍼져 있는 다양한 소문이 진짜인지 헛소문인지를 가려낸 퍽 재미있는 책인데 이것을 읽고 있으면 세상에는 실로 갖가지 소문이 있구나 하고 정말 감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존 딜리저의 페니스는 너무 커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은 헛소문이고 아인슈타인의 뇌는 위치타의 의사가 병에 담아 보존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은 사후에 자신의 뇌를 연구용으로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게 돌고 돌아 위치타까지 흘러들어가 병에 담긴 채 사이다 상자 속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다. 1943년에 주조된 1센트짜리 동전을 포드사에 가져가면 새 차를 한 대 준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은 유언비어이다. 그러나 1943년에 1센트짜리 동전은 희귀해서 실제로 새 차 한 대 정도의 값으로 흥정을 한다고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국판 플레이보이즈 표지 타이틀에 P자에 별이 몇 개 붙어 있는가가 1978년 이전의 플레이보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십시오. 바로 편집장인 휴 해프너가 그의 파트너와 그 달에 몇 번 섹스를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유감스럽지만 헛소문이다. 플레이보이즈는 지역별, 용도별로 달리 편집되고 있었고 별의 개수는 그 표시였던 것이다. 문학에 관계된 것으로는 토머스 핀처는 J.D. 셀린저의 필명이라는 굉장한 소문이 있다. 이것은 진짜 완벽한 헛소문이다. 셀린저가 자택에 틀어박혀 있었고 핀처니 사진을 발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탓에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남들이 모르는 필명을 2개 정도 갖고 있지만 말이다. 프랑스에서 제리 루이스는 채플린과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문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필시 프랑스인들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일 거라고 저자는 쓰고 있다. 그리고 구리코 모리나가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식품 관련 회사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있다고 소문이 났던 것만 해도 고양이 고기, 캥거루 고기, 거미 알 지렁이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맥도날드 사는 광고를 할 때 항상 100% 쇠고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담배 회사인 체스터필드 회사는 한때 공장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견됐다라는 소문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회사는 탐정 몇 명을 고용해서 그 소문의 발생지에 가장 가까운 25명 중 범인을 밝혀내는데 $1,000를 걸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1,000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어느 정도 소문의 전파 경로를 거슬러 올라갔지만 좀처럼 발생지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이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며칠 전 어떤 여성 편집자에게서 무라카미 씨도 꽤 짓궂더군요. 너무해요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소문의 발생지를 캐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안자이 미즈마루 씨였다. 곤란하다고요 그런 짓은. 그러나 자유업은 즐겁다. 대도시에서 자유업을 공연히 화려한 직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성인 남자가 대낮부터 빈둥빈둥 놀고 있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나처럼 대도시를 벗어나 도심지의 집세가 너무 비싼 데 질려서 교외의 중소도시를 전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직업이 자유업이다. 우선 첫째로 다른 사람들이 자유업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것은 보너스 시즌의 은행이다. 정말 싫다 해도 이것처럼 싫은 건 없을 것이다. 창구의 업무가 끝나기를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은행 직원이 다가와선 보너스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런 걸 결정할 턱이 없으니까 정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시면 우선 이 정기 예금을 드시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 보너스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하나같이 네 하는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마치 비로 인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를 바라보는 눈초리다. 그 선에서 그럼 실례했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반 정도는 물러나지 않는다. 대개 내가 은행에 가는 것은 아침 9시나 10시쯤으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서 상대방 역시 한가한 것이다. 대체로 저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을 걸어온다. 내가 자유업입니다 하고 말하면 은행 직원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목수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야 뭐 조깅 팬츠에 고무 샌들, 선글라스 차림으로 은행에 가는 나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업, 목수라는 극단적인 발상을 할 것까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애당초 목수가 자유업이란 말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필업인데요 하면 아, 그렇습니까? 토지를 분필하는 일을 하시는군요 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확실히 은행원다운 발상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분필업이란 직종 자체가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 직종별 전화번호부를 찾아봤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분필업도 없고 문괴업도 없다. 문피스교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문필업이다. 그리고 귀찮아서 저술업입니다라고 고쳐 말하면 그제야 상대방도 대충 알아듣는다. 나오키 상이라도 타시게 되면 우리 은행에 몽땅 예금해 주십시오. 하하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아마 친절하게 격려를 하려는 뜻이겠지만 이쪽으로선 누가 예금 따윈 한데? 하는 기분이 된다. 그렇지만 이 정도도 아직은 나은 편이다. 심한 경우에는 저술업입니다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아, 그러십니까? 저술업이십니까? 라고 하기에 겨우 뜻이 통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럼 졸업한 다음에 보너스를 타시면 그때는 꼭 저희 은행에 라고 말해서 사람을 이만저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다. 36살이나 먹은 남자를 붙잡아 놓고 졸업이니 뭐니 할 말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만 모 은행에는 은행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나 보다. 난 잘 모르겠다. 어쨌건 보너스 시즌에는 되도록 은행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기분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러나 같은 은행에 2, 3년이나 다니다 보면 얼굴이 익혀서 보너스 시즌이 되어도 저 작자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하고 아무도 접근해 오지 않게 된다.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더니 반복이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작년까지 3년 동안 다녔던 교와 은행 기타 나라시노 지점 사람이 내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사내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은행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기야 나는 이사광이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각지의 은행에서 저 실례지만 직업은
하는 질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들어야 한다. 정말이지 피곤한 노릇이다. 교회의 전원 도시란 사실 셀러리맨의 소굴 같은 곳이다. 아침 9시가 지나면 성인 남자라고는 집배원 아저씨나 채소가게 아저씨 말고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곳에는 아줌마들과 어린아이들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교회의 전원 도시 같은 곳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다 오락실에 들어가거나 냄비를 들고 두부를 사러 가거나 하니 이웃에서도 별로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박앤세일을 하는 생리용품을 대형 상자로 잔뜩 사고 카운터에 서 있는 아줌마들 틈에 끼어 이건 또 뭐야? 싫다 싫어 대낮부터 왜 이런데 남자가 있는 거야 하는 느낌의 눈을김을 당하기가 일쑤이다. 자유업이란 것도 여러 가지로 괴로운 점이 많은 직업이다. 그래도 꼭 자유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쿄의 미나토구 근처에서 살면 아무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즐겁기 그지없다.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 같은 연필. 얼마 전에 어떤 잡지사의 편집자와 술을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화제가 학용품으로 흘렀다. 학용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 나도 좋아해서 볼펜이 어떻다거나 지우개가 어떤 게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다간 편집자가 갑자기 무라카미 씨는 어느 정도로 딱딱한 연필을 쓰시나요? 하고 물었다. 나는 늘 F10 연필을 사용하므로 저 F연필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편집자는 그렇군요. 그런데 F연필은 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술자리였으므로 나는 그냥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세상에는 다양한 감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 웃어넘기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얘기가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왜 F연필이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처럼 보이는지 궁금해졌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제는 연필을 손에 쥘 때마다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이 떠오른다. 일단 어떤 이미지가 정착되면 그 이미지가 물건을 규정하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성가신 일이다. 이렇게 되면 연필을 손에 쥘 때마다 성욕이 자극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연필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상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F연필을 그만두고 HB 연필로 바꿀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HB 연필은 학생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것도 기분이 나빴다. 나는 원래 세일러복이나 학생복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일러복 같은 건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지저분하고 별로 볼품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복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 H연필은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H연필은 폴리스의 스팅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팅에 대한 감정은 별로 없지만 연필이 스팅과 비슷하다는 건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귓가에서 밤낮으로 폴리스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EH 연필처럼 딱딱한 연필이나 B연필처럼 무른 연필은 일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나에게는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 학생복을 입은 남학생, 폴리스의 스팅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만 남는다. 연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게 된 건 편집자의 잘못이다. 이미지는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부풀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연필 대신 볼펜을 사용하고 있다. 볼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볼펜은 그저 볼펜일 뿐이니 연필이란 꽤 사랑스러운 필기도구다. 요즘에는 샤프 펜슬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연필에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구석이 있다. 연필을 들여다보면 수수께끼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필을 발명한 사람은 꽤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치즈를 넣은 치쿠아를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외경심을 품고 있지만 연필 만들기는 발상과 기술 면에서 훨씬 복잡할 것이다. 나는 원고의 자잘한 수정에는 대개 연필을 사용한다. 샤프 펜슬도 편리해서 가끔 사용하지만 감촉과 쓰는 맛으로는 연필이 좋다. 아침에 한 타스 정도의 연필을 깎아서 온도록용 유리잔에 꽂아두고 그것을 차례대로 써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필이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의 모습으로 보이면 매우 곤혹스럽다. 다음에는 너를 써볼까? 깍 싫어요. 저리 가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은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느껴진다. 스즈키 지카라 씨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어째서 F연필이 여학생과 닮았죠? 라고 묻는다.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 영화 중독증. 장편 소설을 쓰는 일이 겨우 마무리되고 필름 교정도 끝나 출판되기만을 기다릴 때가 나에게는 가장 마음 편하고 평온한 시기이다. 쓰고 싶은 건 다 썼고 일단 해야 할 일도 없으니. 그렇긴 해도 때로는 생활을 위해 이런 원고도 쓰곤 하지만 매일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서 고양이랑 봄볕을 쬐다. 나는 내가 쓴 글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올 때까지는 도무지 다음 소설에 착수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몇 개월쯤은 좋건 싫건 빈둥빈둥 놀면서 보내게 된다. 이렇게 하강 기류를 탄 것처럼 마음 편한 시기에는 대체로 영화를 왕창 본다. 최근에는 비디오 테이프도 많아졌고 나도 자주 대여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역시 이런 한가한 시기에는 영화관까지 전철을 타고 진출해서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노려보다가 맥주집에서 한 잔 걸치고 돌아오는 게 제일이다.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한 마누라가 저것 좀 봐요. 다이안 키튼이 입고 있는 저 스커트 괜찮지 않아요? 라며 쿡쿡 찌르는 일도 없고 잠깐 되돌려봐요. 저 플로어 스탠드 비쌀 것 같네 하는 일도 없다. 플로어 스탠드 따위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이번 봄에도 그런 이유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보았다. 듄, 모래의 혹성을 보고 2010년을 보고 터미네이터와 리틀 드러머 걸을 보고 네버 엔딩 스토리를 보고 어째서 타이틀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은 걸까? 아마데우스를 2번 보고 사랑에 빠져서와 슛 더 문을 보고 베스트 키드를 보고 바빠서 놓쳤던 보디 더블과 젊은 사자들이 영화는 에스콰이어지 선정 1984년도 좋지 않은 영화를 재개봉관까지 쫓아가서 보고 오래간만에 방화도 보고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봤다. 이 정도로 연달아서 영화관에 드나들면 과연 영화를 보았구나 하는 보람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다. 영화라는 것은 의자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텅 비워놓고 있으면 저쪽에서 알아서 필름을 돌려 진행시켜 주므로 정말 편하다. 연극이나 콘서트 같으면 오늘은 흥이 덜 나는 게 아닌가라든지 어딘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내지는 박수는 이 정도만 치면 될까 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어 좀처럼 머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 죄 없는 할리우드 영화를 멍하니 보는 게 상책이다. 뭔가 계몽을 시키려 들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만다. 이번에 본 일련의 영화들은 모두 비교적 재미있고 심하게 계몽시키려는 부분도 없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트루먼 카포티는 그의 소설 속에서 영화를 종교적 의식에 비유했는데 확실히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스크린과 마주하고 있으면 왠지 내 혼이 잠정적인 장소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영화관을 드나드는 사이에 그런 기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 중독이다. 일찍이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화관을 찾았다. 마침 학원 분쟁이 일어났던 무렵이어서 수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르바이트와 영화관이라는 트라이앵글을 뱅글뱅글 돌았었다. 물론 매일매일 볼 수 있을 만큼 영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필름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보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B급, C급 영화를 뼈다귀라도 쪽쪽 빠는 듯한 기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니 꿈속에서 MGM의 사자가 포효를 하기도 하고 도웨이의 파도가 부서지고 20세기 폭스의 라이트가 광고와 함께 돌아가기도 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건 이미 완벽한 병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른바 명작보다는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해서 봤던 필름이나 별 내용도 없는 작품 쪽이 생생하게 기억나니 이상한 일이다. 별 내용도 없는 B급, C급 작품은 이른바 명작과는 달리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단순한 시간 낭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긴장감을 그대로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두었기 때문에 훗날까지 기억에 남는 건 아닐까? 한마디로 영화라 해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본 영화 중에서 그런 B급, C급 작품 감상의 묘미를 맛보게 해준 건 뭐니 뭐니 해도 존 밀리어스의 젊은 사자들이었다. 다들 이 영화를 호전적이며 황당무계한 영화라고 말하고 분명히 그렇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다. 내가 가장 재미있게 여긴 것은 미국이 소련과 쿠바 연합군에게 점령당한 데 대해 미국의 소년들이 게릴라전으로 저항한다는 상황 설정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입장과 위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물론 상황 설정 자체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작품 자체가 뒤죽박죽이었지만 뒤죽박죽인 만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끈질기고도 강인한 반전 영화로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타입의 영화를 퍽 좋아한다. 그 후 젊은 사자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다시 보았는데 역시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로키퍼나 람보2 같은 훨씬 노골적인 반공 영화가 나온 지금으로서는 고상하게 비춰지는 장면도 있다. 밀리어스가 너무 일찍 시도했던 건 아니었을까? 나의 양복 변천사.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것은 18살 때였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벤 재킷의 회색 헤링본 슈트였다. 셔츠는 흰색 버튼 다운이었고 넥타이는 검은색 니트. 아이비 전성 시절의 얘기다. 나는 헤링본이라는 무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맨 처음 양복을 산다면 이거여야만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헤링본 양복이란 건 18살 난 남자에게는 별로 어울리는 게 아니었다. 헤링본을 입으려면 역시 나름대로 연륜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구입한 양복은 결혼할 때 산 은은한 올리브 그린의 영국식 스타일 3피스였다. 이것은 본인이 말하긴 좀 못하지만 퍽 잘 어울렸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머리가 길고 지금보다 한결 말랐으며 얼굴에서는 나름대로 굳은 결의 같은 걸 엿볼 수 있었다. 22살 때의 일이다. 나는 취직이란 걸 한 적이 없으므로 세 번째로 양복을 산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29살 때 우연히 응모한 군조라는 문예지의 신인상에 당선이라고 하나? 되어 시상식에 나가기 위해 일부러 여름 양복을 산 게 세 번째이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양복에 대한 동경, 집착 같은 게 이미 말끔히 사라졌으므로 되도록이면 값싸고 적당히 질 좋은 것을 사려고 마음먹었었다. 그 당시에는 나도 꽤 잘난 척을 했던 터라 문예지 신인상 시상식 같은데 나가기 위해 촐싹대며 비싼 양복 따위를 살까 보냐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졌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긴 지금도 여전히 건방지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양복을 살까 하고 산책 겸 아오야마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자니 옛날 벤 빌딩에서 도산 박앤세일 같은 걸 하고 있었다. 아니, 벤도 망해버렸나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옛날에 유행하던 3버튼의 면 양복을 팔고 있었다. 올리브 그린으로 값은 15,000엔 굉장히 쌌다. 그걸 사가지고 돌아와서 세탁기에다 빨아 구깃구깃하게 만들어 낡은 테니스화를 신고 시상식에 나갔다. 지금 나의 양복장에는 한 벌의 양복밖에 없다. 폴 스튜어트에서 산 검은 양복뿐이다. 이것은 순전히 관원상 제용으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았다. 앞으로도 양복을 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귀찮은 옷은 입지 않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값은 비싸지 활동하긴 불편하지 금방 스타일이 바뀌고 드라이 클리닝비도 든다. 간혹 양복을 입고 나가고 싶기도 하지만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아 싫다 이런 걸 입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양복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옷이다. 넥타이를 맬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 블레이저 코트로 한다. 나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블레이저 코트를 좋아해서 이래저래 6벌이나 사고 말았다. 넥타이를 매는 건 2달에 한 번 정도니 좀 너무 많이 산 감도 들지만 옷값이란 게 거의 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사치는 괜찮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더블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호텔 로비에 멍청이 서 있으면 플로어 매니저로 오해받는 일이 있다. 오사카의 로열 호텔에서는 3번이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났다. 어이, 실 준비는 다 된 거야? 라는 말 따위 그런 걸 알 턱이 없자는가.
양복 얘기와는 관계없지만 나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다. 한 번은 이케부쿠로의 도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착각을 했는지 높은 분인 듯한 아저씨가 입아 "넌 왜 명찰을 안 달고 있는 거야?" 하고 야단을 쳤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나도 얼떨결에 "예" 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도부 백화점에 특별히 원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경험이다. 여담은 그만하고 양복 얘기로 돌아가자. 나 자신은 거의 양복을 입지 않지만 양복을 멋지게 차려 입은 사람을 보는 건 또 그 나름대로 꽤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역시 연륜이 쌓여야 하고 철학도 필요할 것이다. 나는 둘 다 없으니까 좀처럼 양복을 멋지게 차려 입을 수가 없다. 미국 화장품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고 찰스 랩슨 회장은 일생 동안 다크블루 슈트만 입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빌 피올라반티라는 디자이너에게 약 200벌의 다크블루 슈트를 만들게 해서 그것을 차례대로 입었다고 하니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철학의 경지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에스콰이어지에 따르면 다크블루라는 색깔은 일종의 권위와 힘을 두드러지게 해서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라는 인상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과연 당대에 랩슨 제국을 쌓아 올린 인물답게 색깔 감각이 뛰어났다. 그 얘기를 읽고부터는 거리에 나서면 유심히 주위를 둘러보는데 다크블루 슈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는 별로 없다. 확실히 다크블루 슈트를 세련되게 입기란 까다로운 일인가 보다. 나는 이발소가 좋다. 최근에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유니섹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 것 같지만 나는 전부터 이발소 쪽을 좋아했다. 개성 없는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용실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자들 옆에서 여자 미용사가 머리를 깎고 감겨주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머리를 잔뜩 말고 있거나 얼굴 면도를 하거나 머리에 건조를 뒤집어 쓰고 얼빠진 얼굴로 주간지를 읽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점이 오래전부터 꽤나 신경에 거슬려서 한 번은 여자 몇 사람을 붙잡고 미용실 옆자리에 남자가 있으면 싫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녀들 역시 한결같이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줄곧 남녀공학을 다녔으므로 여자와 나란히 앉아있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머리카락을 다룰 때에 한해서는 역시 남녀가 따로따로인 쪽이 편하다. 그래서 꽈배기 과자 같은 기둥이 서 있는 동네 이발소를 쭉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미의 문제지 모름지기 남자란 모두 이발소에 가야 한다라고 확고하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발소가 붐벼서 곤란해질 것이다. 미용실에 가는 사람은 계속 미용실을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의 단골 이발소는 샌다가야에 있다. 나는 지금 후지사와에 살고 있으므로 2달에 3번꼴로 오다큐센의 로맨스카를 타고 샌다가야까지 머리를 깎으러 간다. 이래저래 가는 데만도 1시간 반은 걸리니까 한가하다면 한가한 거고 유별나다면 유별난 것이다. 후지사와에 살기 전에는 나라시노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역시 1시간 반씩 걸려 지금의 이발소에 다녔다. 소부센 쾌속보다는 오다큐 로맨스카 쪽이 운치도 있고 값도 싸고 애플티도 마실 수 있으므로 나로서는 이쪽이 훨씬 편하다. 나라시노 전에는 샌다가야의 이발소 근처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8년째 단골인 셈이다. 어째서 그렇게 이사에 이사를 거듭하면서도 이발소만큼은 끈질기게 바꾸지 않는가 하면 새로운 이발소에 가는 게 너무나 귀찮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발소에 가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만 한다. 우선 나는 회사원이 아니니까 그다지 단정한 머리형을 할 필요가 없고 3주에 한 번은 머리를 깎으니까 그렇게 짧게 깎을 필요도 없다는 기본 방침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는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귀 위는 어느 정도 길이로 하고 가르마는 어디쯤에 있으며 수염은 깎지 말고 매일 머리를 감으니까 샴푸는 대충 한 번이면 되고 헤어 리퀴드는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지쳐서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한 대로 깎아준다는 보장도 없다. 아니, 그렇게 깎아주지 않는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서 대개는 군인 아저씨처럼 바싹 잘라놓는데 그러면 4, 5일은 뿌루퉁해서 집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런 일은 몹시 난처하다. 그런 점에서 단골 이발소는 문을 밀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의자에 털썩 앉기만 하면 잠에 빠져 있어도 언제나처럼 알아서 말끔하게 다듬어준다. 이렇게 편할 때가 있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발소의 첫째, 이발사가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종종 갈 때마다 이발사의 얼굴이 바뀌는 가게가 있는데 이래서는 이쪽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설명을 새로 해야 하므로 단골 이발소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이발소는 나름대로 분위기란 게 있고 솜씨도 안정돼 있다. 이것은 초밥집 주방장도 마찬가지다. 둘째로는 쓸데없이 자꾸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따분하지만 나는 이발소에서는 멍청하게 있는 것을 퍽 좋아하므로 너무 말을 시키면 피곤해진다. 이젠 봄이군요. 따뜻해졌죠? 라든가 꽃구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빠서요 정도가 이상적이다. 내가 가는 이발소의 아저씨 중에는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경주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곤 한다. 셋째는 품위 없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지 말아야 한다. 요즘에는 오후 시간대에 주부들을 상대로 한 야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그걸 듣고 있으면 정말이지 피곤해진다. 우리 남편은요,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항상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그게 싫진 않아서 하고 떠들어대면 머릿속이 어지러워진다. 요즘 주부들은 모두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사실은 NHK FM의 한낮의 클래식 같은 프로그램이 백뮤직으로 흐르는 게 이상적이지만 모 이발소에서 브람스를 듣는 것도 약간은 속물 같으니까 NHK 제1방송쯤이 바람직하겠다. NHK 라디오 프로그램은 이발소 정도에서밖에 들을 수 없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꽤 재미도 있다. 듣다 보면 적어도 세상은 넓구나 하는 기분이 든다. 퍼시 페이시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푸른 산맥은 아오야마 미용실에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오전 11시 반쯤에 하는 소설 낭독도 이발소 의자에 앉아 듣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지금은 더욱 멀어져서 가는 데만도 2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여전히 같은 이발소에 다니고 있다. 퍼시 페이시스의 푸른 산맥은 중간에 썩 훌륭한 포버스의 응수가 있기도 하여 상당한 열연이다. 내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가끔 어떤 설문조사에서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난감해하는 일이 있다. 제대로 답하면 독서와 음악이지만 요즘에는 책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취미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귀찮아서 그럴 때는 되게 겸손하게 그렇지도 않나? 무취미라고 대답하기로 했다. 소설을 쓰게 된 뒤로는 독서가 일의 일환이 되어버렸으므로 이건 이미 현실적으로 취미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가까스로 음악만이 취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음악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취미로 남겨 본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글쓰기를 생업으로 삼고 있으면서 특정 분야를 피해 지나가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나 말고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느 누구의 지도나 조언도 받을 수 없었다. 요즘과는 달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용돈을 모아 무턱대고 레코드를 사서 이해가 갈 때까지 그저 듣는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에 산 레코드를 지금 뒤적거려 보면 꽤나 두서없이 사 모았구나 하고 스스로도 질릴 정도지만 당시에는 그런 건 알지 못했으니까 싸게 파는 레코드를 여기저기서 사 모아선 음반면이 달아빠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었다. 젊은 시절에 들었던 연주라는 건 평생 귀에 달라붙는 것인데다 몇 장 되지 않은 레코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들었으므로 그 무렵에 산 레코드는 지금의 나에게는 일종의 표준 연주가 돼버렸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글렌 굴드가 연주한 것을 내내 들었으므로 3번 하면 굴드의 연주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4번 하면 바카우스의 연주가 떠오른다. 훨씬 나중에야 바카우스가 연주하는 3번과 굴드가 연주하는 4번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연주는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안정감이 없었다.
3번은 공격적으로, 4번은 정통적으로라는 연주 기준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곡 15번과 17번만 해도 그렇다. 이 경우에 15번은 줄리어드 현악 사중주단이고 17번은 빈 콘체르토 하우스 현악 사중주단이라는 경이적인 결합이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두 연주 단체는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을 이룬다. 줄리어드는 엄격하며 딱딱한 느낌이고 빈 콘체르토 하우스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연유로 나는 15번은 엄격하고 딱딱한 곡이고 17번은 부드럽고 따뜻한 곡이다. 모차르트란 사람은 역시 굉장한 다면성을 지닌 인물이었구나 하고 오랫동안 믿었었다. 22살이 지나 다른 레코드로 15번을 듣고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15번을 듣고 싶을 때는 나도 모르게 줄리어드의 레코드 쪽으로 손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런 예를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다. 오로지 박앤 세이룡 레코드를 닥치는 대로 사모아온 결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개통 없는 불균형성이 음악을 듣는 재미를 오히려 두드러지게 만들었던 것 같다. 묘하게 한쪽으로만 취향이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억척스레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 무엇인가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고 실패도 수없이 한다. 그렇지만 한번 그것을 몸에 익히고 나면 어지간해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딱히 자랑스레 떠드는 건 아니다. 이런 성격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이 그런 스타일을 고치려고 애써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권해도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진지하게 권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새삼 어쩔 도리가 없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음악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20살을 고비로 해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물론 이해력이나 해석 능력은 훈련하기에 따라 높아질 수 있지만 10대 시절에 느꼈던 뼛속까지 스미는 듯한 감동은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유행가도 시끄럽게 들리게 되고 옛날 노래가 좋았는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내 주변의 왕년에는 록광이었던 청년들이 차츰 요즘의 록같이 시시한 건 들을 맛이 안 나요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만 늘어놓아 봤자 어쩔 수 없으므로 나는 꽤 솔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전미 히트 차트 같은 것에도 귀를 기울여서 귀가 노화되는 걸 방지하려 애쓰고 있다. 컬처 클럽이라든가 듀란듀란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웸의 저 은근함은 비교적 마음에 든다. 자동차 유감. 나는 운전이란 걸 하지도 않고 또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에도 별 흥미가 없다. 내 주위를 둘러봐도 어쩐 일인지 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다. 대충 아는 사람 중에 30% 정도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일본 총인구의 60% 가까이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한심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어째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는가 하면 이유는 참으로 간단하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면 불필요한 신경을 써야 하고 쓸데없는 돈이 들며 술도 마실 수 없고 세차니 차량 검사니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서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그야 홋카이도 들판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차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테지만 도쿄 근교에서 살아가는 데는 차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나 자신을 예로 들자면 차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낀 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으로 그 한두 번을 어떻게든 넘기고 나면 물론 넘긴다. 나머지는 전철과 택시를 타는 것과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야 뭐 사람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모두들 앞 다투어 차를 갖고 싶어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없이도 충분히 평화롭게 살았으니까 말이다. 이런 얘기를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하면 되게 맞아요. 그게 제일이에요. 차를 탈 필요가 없으면 차를 안 타는 게 좋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하철로 한두 구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굳이 차를 몰고 간다. 운전을 안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난 잘 모르겠다.
부지런히 주차 공간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고 시간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그새를 못 참아 차선을 바꿔 달리는 일 같은 건 나로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차가 없으니 자동차 대금이라든가 주차 요금, 세금이라든가 기름값, 수리비 같은 게 들 리 없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택시나 국철에 그린 차를 종종 탄다. 이게 또 이상한 일인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택시나 그린 차의 요금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내가 종종 택시나 그린 차를 탄다고 하면 너 그거 사치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도쿄와 후지사와 간의 그린 차 요금이라고 해봐야 2시간 반 정도 주차시키는 요금과 엇비슷하다. 1시간 동안 느긋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다. 딱히 국철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역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드라이브하자고 여자를 꼬시며 돌아다녔을지도 모르니 큰 소리칠 순 없다. 이런 일은 운과도 같은 것이라 조금만 달리 살았더라면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널린 주장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좋은 게 좋다는 정신 위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자동차 무용지물론을 전개하려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도 별로 부자유스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려 했던 것뿐이다. 그러니 화를 내며 반론을 제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후지사와 거리도 여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량이 점점 늘고 있다. 주말이 되면 후지사와 교에서 에노시마까지 길이란 길은 차량 행렬로 넘쳐나고 좁은 길에도 꾸역꾸역 차가 밀려든다. 밤중에는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이 시끄럽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온 뒤에도 조깅을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고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항해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 정말 안 된 일이다. 내가 자동차에 대해 너무 신경질적인 탓인지도 모르지만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내 어디에 가더라도 기분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때때로 생각이 나서 에노덴을 타고 가마쿠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젠 거리마다 온통 자동차라서 머리가 아파져 빨리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교토 같은 곳은 옛날에는 그렇게 거칠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었다. 세상에 자동차가 한 대도 달리지 않는 곳이 한 군데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와이어트업이 더치시티에서 사람들로부터 권총을 압수했듯이 담당자가 입구에서 차를 맡아 두는 것이다. 어딘가 그런 곳이 있다면 나는 꼭 거기에서 살아보고 싶다. 간혹 보행자 천국이란 곳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를 천국이라고 부르다니 말도 안 된다.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정이 있어서 이 글을 쓴 후에 면허증을 땄다.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말이다. 국철은 그 후 JR로 이름을 바꾸었다. 에노덴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양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며칠 전 우리 집 고양이가 죽고 말았다. 이 고양이는 무라카미 류씨에게서 얻어온 아비시니언 종으로 이름은 기린이었다. 류씨 집에서 왔기 때문에 기린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맥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이는 4살로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직 20대 후반이나 30 정도니까 요절인 셈이다. 이 고양이는 방광에 결석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고 전에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이어트 캣푸드를 줬는데 결국 방광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애완동물 전문업자에게 화장을 의뢰해서 그 뼈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 가미다나에 올려놓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일본식 집이므로 가미다나가 딸려 있어 이럴 때는 매우 편리하다. 새로 지은 방 2개짜리 맨션 같으면 고양이 뼈를 둘 장소를 찾아내는 게 큰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냉장고 위에다 아무렇게나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집에는 이 기린 외에도 또 한 마리 11살짜리 암컷 샹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은 뮤즈이다. 이 이름은 순정 만화 유리의 성의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전에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콤비의 이름을 딴 부치와 선댄스라는 2마리의 숫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를 기르다 보면 일일이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 대개는 지극히 쉽게 이름을 짓고 마는 것이다.
한때는 줄무늬라는 이름의 줄무늬 고양이를 길렀었고 얼룩이란 이름의 삼색 고양이가 있었던 적도 있다. 스코티쉬 폴드라는 종류의 고양이를 길렀을 때는 스코티란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파생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검둥이란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길렀던 적도 있다. 근 15년 동안 우리 집을 오갔던 고양이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각각의 운명을 적어보면 A. 죽은 고양이, 기린, 부치, 선댄스, 줄무늬, 스코티, 비다른 사람에게 준 고양이, 얼룩이, 피터 시자연스레 없어진 고양이, 검둥이, 통통이, D. 현재 남아있는 고양인 뮤즈 생각해보면 집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었던 기간은 15년 동안 고작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지만 고양이도 성격이 다양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기 마련이다. 지금 기르고 있는 샴 고양이는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참으로 별난 성격의 고양이다. 이 고양이는 진통이 시작되면 곧장 내 무릎으로 달려와서 영차하는 느낌으로 앉은 뱅이 의자에라도 기대는 듯한 자세로 주저앉는다. 내가 양손을 꼭 잡아주면 이윽고 한 마리 또 한 마리 하고 새끼 고양이를 낳는다. 고양이의 출산은 보고 있으면 매우 재미있다. 기린은 건강하고 탄탄하고 살이 찐 데다 식욕이 왕성한 숫고양이로 이 묘사는 무라카미 류시의 개성과는 관계없다. 성격도 개방적이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꽤 인기가 좋았다. 방광의 상태가 나빠져서 약간 기운이 떨어지긴 했지만 죽기 전날까지도 도저히 그대로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동네 수의사 선생님께 데려가 고였던 오줌을 빼고 결석을 녹이는 약도 먹였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번쩍 뜬 상태 그대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고양이는 언제나 참으로 깨끗하게 죽는다. 죽은 얼굴이 하도 깨끗해서 양지 바른 곳에 놓아두면 해동되어 되살아나지나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오후에 애완동물 전문 매장 업자가 라이트밴을 타고 고양이를 가지러 왔다. 영화 장례식에 나오는 반듯한 상복 차림을 한 사람이었다. 일단 애도의 말을 했는데 이건 인간들끼리 나누는 애도의 표시를 적당히 간략화한 것으로 상상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요금 얘기를 꺼냈다. 화장, 납골 코스는 항아리 값이 포함되므로 23,000엔이다. 라이트밴 후미의 짐칸에서는 플라스틱 의상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독일 셰퍼드의 모습도 보였다. 아마 기린은 저 셰퍼드와 함께 태워지겠지. 기린이 라이트밴에 실려가고 나자 온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져서 나도 집사람도 남은 고양이도 안절부절 못하고 말았다. 가족이라는 건 설사 그것이 고양이라 해도 저마다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한동안은 기묘하게 균형이 뒤틀려 버리는 것이다. 집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요코하마에라도 갈까 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을 뚫고 역까지 걸어갔지만 그것도 왠지 귀찮아져서 도중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지금은 뮤즈와 고로케라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마이클이나 고테스란 이름의 고양이는 전국적으로 산더미같이 많을 것이다. 첫째가 건강, 둘째는 재능. 숙취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고통 중의 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술에 만취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숙취라는 건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아무리 형편없이 취했어도 아침 햇살이 비치면 말짱하게 깨어나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친구에게 가끔 숙취란 게 어떤 건데? 하고 물어보지만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튼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좌우지간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야라는 정도의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해도 머리가 무겁다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봤자 그것 참 귀찮구먼. 숙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숙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턱이나 있겠어? 라는 푸념만을 듣기 일수다. 사람들은 모두들 숙취 얘기만 나오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일전에 어느 곳에서 맥주를 몇 병인가 마신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 와인을 집중적으로 마시고 상당히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잔 적이 있다. 이튿날 아침 7시경에 눈을 뜨자 엷은 안개가 낀 듯 머리가 멍했다.
그래서 문득 이것이 가벼운 숙취란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밥을 먹고 나서 12km쯤 달리고 돌아오니 그런 흐리멍덩한 증상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이 친구야, 그런 건 숙취도 아냐. 숙취일 때는 식욕 같은 건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애당초 달리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그러니 숙취라는 건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수수께끼다. 변비, 치질, 꽃가루 알레르기, 신경통, 생리통 물론 당연하지만 현기증, 식욕부진 같은 종류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 구역질, 설사, 치통, 피로감, 감기, 고소공포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아픈 데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건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척 재미있는 일이다. 적어도 건강한 사람들끼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다. 그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닌 공감대의 질이 높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것은 치질이나 변비 이야기로 본인은 굉장히 힘겨워하는 듯 싶지만 목숨과 직접 상관이 있는 병이 아닌 만큼 이야기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비통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비통하긴 하지만 우습고 우습긴 하지만 비통하다는 느낌은 건강한 몸으로선 경험하기 어려운 감흥이다.